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 경입니다. 그는 갈릴레오가 사망하던 해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과수원에서 쉬고 있던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그는 왜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8월에 빛바랜 달은 느긋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그는 사과나 달에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사과를 끌어내리는 어떤 힘이 화수원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뉴턴이 위대한 것은 그 생각을 달에까지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디에나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전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뉴턴은 달은 지구를 지나쳐 곧장 우주 공간으로 직행하려고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둘레를 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 또한 자기의 중력으로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뉴턴은 이른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안양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철학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통해 여러분들은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진 않았나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실기만 잘하면 되지 철학을 도대체 왜 배우지? 도대체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철학에 한 발자국 더 들어오신 겁니다. 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철학 과목은 다른 일반 교과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다라기보다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낸 거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에는 그런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기가 한 생각과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 삶의 태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아니면 삶의 태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실 많은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삶의 태도가 빠진 작품은 기존 작품의 모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왜? 라는 말처럼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크나큰 성장의 밑거름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던 사과가 뉴턴에게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의 단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없이 생각하고 의문을 품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유와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뉴스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 오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시방을 전합니다.
나치의 포항 밑에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장본인으로 2차 대전 말에 뉴른베르크 전본 재판을 교묘히 피하고 남미 아르헨틴에 15년 동안을 숨어있던 아이히만이 방탄유리를 낀 비구석에 나서자 이스라엘 최고재판소장 모세 란다우 씨가 기소문을 낭독했습니다. First count, nature of offense, crime against the Jewish people, and offense 죄상, under section 유태인민에 대한 죄. 1950년 나치 부역자 처벌법 5710의 1조 1항 및 1936년 형법 규정 23조의 죄. 죄목. 피고는 그의 일당과 함께 1939년에서 1945년의 기간 동안 이른바 유태인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로 알려진 유태인 신체 검사를 위한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임을 기바로 수백만 유태인의 학살을 지휘했다. physical extermination of the Jews, known as the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problem. 아이히만을 변호한 것은 독일 고런 출신의 변호사 로버트 셀바티우스 박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피고를 남미에서 납치해온 사실을 들어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는 이스라엘의 검찰총장 기돈 하우스나에 의해서 즉시로 통렬히 반박되었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을 나치 학살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유태인들은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뉴른베르크 국제 전범재판에서 아이히만은 피고로서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의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태인 학살이라는 문제와 함께 그의 이름이 2번 언급된 바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본 법정에서 증거로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 제시의 책임은 나 자신이 지는 바이며 나는 이 사실을 온 세계의 양심이 다 알고 있는 바 과거의 정당화를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제 15년이란 세월이 가고 피고는 그의 죄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아이히만을 위한 독일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To bring this man to face judgment. 뉴스 잘 보셨나요? 이 뉴스는 1960년 전 세계로 송출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자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 여러분, 오늘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게요. 1906년 3월 6일 독일 제국 라인주 졸링겐 출신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평범한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정유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던 그는 우연히 듣게 된 히틀러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 26세의 나이로 나치 친위대에 입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럽에 있던 유태인 12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안양시 인구가 56만 명이니 안양시 인구 10배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 숨어있는 유태인을 색출하고 수용소로 이송하고 가스실이 설치된 기차를 제작하고 가스실을 만들고 이런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작업은 한 명의 실무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해낸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우직하고 성실하게 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패망한 독일을 탈출해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아이히만은 10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위조해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납치되어 이스라엘로 잡혀옵니다. 그의 장남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이히만이야 라고 허세를 부리다가 그 여자친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신고해서 위치를 들켰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이히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기는 명령하지 않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성과 거리가 먼 그의 답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표정에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신은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Judge Landau, how did you survive through all this? The witness. We were driven. We were already undressed. The clothes were removed, taken away. Our father did not want to undress. He remained in his underwear. We were driven up to the grave. I need to stop. Yakov, are you okay? I cannot breathe. Yakov? Yakov? Leo. Yakov's in trouble. I need to go get him out. Our father was beaten. Yakov, stay with the camera. Milton's on his way. I'm not so good, Leo. He wanted to keep his underclothes. And he was shocked. Camera 4 ready. With my own eyes. Let's go close on Eichmann. No, not the witness. Shall I shoot first? Eichmann. We were already facing the graves. I felt him take the child from my arms. The child cried out and was shocked. Get close on his eyes. And then he aimed at me. Okay, just sit there and watch this. He held onto my hair and turned my head around. Do something. I Get close on his eyes. stayed standing. Get close on his eyes. And he aimed the revolver at me and ordered me to watch. Again turned my head around and shot at me. Then I fell. I tried to move and felt that I was alive and that I could rise. I heard the shots and I was praying for another bullet to put an end to my suffering. But I felt that I was choking. Climbing towards the top of the grave above the bodies. I rose and I felt bodies pulling at me with their hands biting at my legs. How can you sit there day after day and listen to this? And yet, with my last strength, I came up on top of the grave. So many bodies. I wanted to see the end of the stretch of dead bodies, but I could not. 이런 아이히만의 반응에 사람들은 정말 크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이 말할 수가 있지?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아이히만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분석학에서 정말 유명한 6명의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히만의 정신을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6명의 사람들은 아이히만과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하기에 이릅니다.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6명의 전문가 중에 성직자도 한 분 계셨는데 그 성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히만은 나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는 수개월에 걸쳐 총 33번의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내 가족이 다치는데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분명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 말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아이히만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부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태인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용서해 주자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 재판이 아이히만 개인의 복수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은 그저 한 명의 개인이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 단지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탄생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탄생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과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녀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간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희생자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부의 지시대로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과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히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생각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영상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야노프스카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갖은 매질과 모욕을 당했다. 나치 대원들은 아무 재수나 골라 채찍질을 했다. 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노역장에 끌려가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신 유대인이죠? 한 간호사가 내게 묻더니 나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온몸을 붕대로 감싼 부상자가 누워 있었다. 이 부상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독일인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저는 나치 장교였습니다.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른 지도 벌써 1년이 흘렀군요. 날 도와줄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통을 어느 집안에 가득 들여놓고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그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바깥에서 모두 잠근 다음 수류탄을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연이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의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2층에 어린아이를 안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남자의 옷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의 눈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잇따라 뛰어내렸고 우리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사람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유대인을 죽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기야말로 최고의 살인자라고 자랑하려는 걸까? 저는 더 못 살 거예요. 죽기 전에 제 죄를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고해였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본인은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살인자로 거듭난 사람. 그는 내게 고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고백에는 분명 진정한 참회의 흔적이 있었다. 유대인인 내게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야 할 많은 이유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침묵이었다. 그때 나의 선택은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틀린 일이었을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용서에 대한 질문이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금 보신 영상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저자 시몬 바젠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수기입니다. 저자 시몬 비젠탈은 세계 2차 대전 동안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혹독한 강제노동과 굶주림에 고통받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학살을 자행하는 사람들 밑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덤을 보고 저 무덤의 주인이 부럽다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그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날 그는 노역장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황급히 그녀에게 간 우리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젊은 군인이 당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병실에 찾아간 비젠탈은 한 명의 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군인은 온몸에 붕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젊은 병사는 이 비젠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애초부터 타고난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저자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온갖 살인을 자행하다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토록 용서를 바라는 독일 병사의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을 남긴 독일 병사는 며칠 뒤에 숨을 거둡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젊은 독일 병사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책의 저자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 죽은 병사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죽은 병사의 어머니는 책의 저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어린 시절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참상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사실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인자였습니다. 악어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악어는 그냥 먹이를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악어의 눈물샘과 그리고 입에 있는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먹이를 먹기 위해 악어가 입을 움직이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악어의 모습을 보면서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잡아먹은 그 먹이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 역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 먹이를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벽화로도 남겼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악어가 왜 울고 있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고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위선자나 그리고 위정자들의 거짓 눈물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패배한 상대방 즉 후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거짓 눈물 역시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세워진 전직 나치 친위대 대원이 72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제 90대의 노인이 됐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전쟁 범죄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독일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주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전직 나치 친위대 대원이었던 94살 라인홀트 한닝입니다. 한닝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한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의를 보고 방관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폴란드인 등 약 17만 명을 대량 학살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한닝이 가스실로 보낼 인원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등 사실상 학살을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보다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실이 알려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Ich möchte nicht, dass ins Gefängnis geht. Aber er hätte mehr erzählen sollen. Eben für die Jugend, für die Jugendgeneration, die heute aufwächst. 법원이 한닝의 유죄를 인정하면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예정된 고령의 나치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첫 재판으로 앞으로 잔혹한 전범에 대한 단죄가 이어지게 됩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 독일 병사의 눈물, 그리고 악어의 눈물,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94세 전범자 역시 모두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 눈물들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또는 완전히 다른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독일 병사의 참회는 자신의 죄를 덜어내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까? 기독교인이었던 그 독일 병사는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 반성을 한 것은 아닐까?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수와 잘못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범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반성을 차치하고 벌은 벌대로 내려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처벌을 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은 왜 또다시 반복되고 있을까? 등등의 생각 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용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를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참회를 믿을 수 없는 거짓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의 생각을 한번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를 읽음으로써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예의를 지킴으로써 몸을 수행하고 음악을 들음으로써 인격을 완성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